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7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2.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제닛 옐런의 인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인준 청문회에서 제닛 옐런은 지금은 아직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 법인세는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에 아마존을 비롯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IT 기술 기업이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나스닥 역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 어제 유럽 증시 대부분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유럽 증시보다 미국 증시를 따라가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급 불균형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개인 투자자만 1조 4천억 원을 매수하였고 한국 증시의 신용잔고는 무려 21조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신용 반대 매매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와 FOMC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더욱더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이번 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3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의 상승폭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많이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미국 백신들의 악재 뉴스로 인해서 여행, 레저, 스포츠 관련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집단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용이 중단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주가는 마이너스 3.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뉴스는 한국의 모더나 관련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미셀은 모더나 관련주인데 무려 3.58%나 상승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저 뉴스는 일요일날 발표가 된 뉴스였고 미국은 월요일날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파미셀은 박살바이오처럼 먼저 박살이 난 다음에 오늘 오히려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급만 보시면 너무 좋아 보여요. 외국인이 맨날 사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 파미셀의 수급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아래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수급이 들어와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는데도 매번 내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 공매도를 상환한 물량, 물론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밑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제약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면은 맨날 동시호가라던가 이럴 때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 프로그램에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와 봤자 주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생명도 보세요. 잡히면 뭐예요? 동시효과 때 이렇게 들어와서 주가는 결국 하락했는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대여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역시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대여해준다라는 뜻은 주식을 대여해줘서 그 주식을 공매도 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대부분들은 이런 주식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잡힌다고 해서 다음날 갭이 뜨거나 혹은 그 종목이 우상향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여러분, 매수 주체가 대부분 개인이고 연기금과 투신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바뀌어버렸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서 단타 전문이라서 이렇게 하루 매수하고 하루 팔고 그러는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 세진컴퓨터랜드처럼 계속 매수를 하는데, 투신 역시 똑같아요. 하루 사면 다음날 팔아버리고 이틀 사면 다음날 팔아버리고 계속 단타만 치니까 이제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침에 시가 갭이 뜨면은 개인 투자자도 매도하는 현상이 많이 보여서 옛날에 많이 썼던 수급 매매 같은 거는 현 증시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MSCI 지수 편입이라던가 혹은 선물 200 지수에 포함이 돼서 그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혹은 AI가 들어와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급이 많아요. 특히 만약에 그 종목이 많이 매집이 되어 있는데 찌라시가 뜬다? 그럼 100% 그동안 매집되었던 물량들이 폭탄 투하가 돼버려요.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외국인이 매집을 2만원대부터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뭐예요? 야, 지금 15,900원이니까 이거 여기 물려있는 물량 탈출시키려고 분명히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급만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매집을 해도 반대편인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은 주가는 안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7만 주를 매수했어도 주가가 내렸는데, 이건 반대편의 기관이 더욱더 많이 매도를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런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집해놓은 수량이 없기 때문에 던질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내리는 게 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매집한 것보다 더 많이 던진다. 근데 외국인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 않고 밑에다가만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던지면은 그걸 받아서 매수로 잡히고, 매수로 잡혀도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사실상 파미셀의 수급은 찌라시 한번 뜨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는 그런 단타성 수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로스컷도 나갑니다. 로스컷은 손절이에요. 여러분, 신풍제약 보세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급인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말이죠, 모건 스탠리 MSCI 한국 지수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MSCI 코리아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신풍제약의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얼마 때부터서 계속 들어왔다? 10만원대, 최소 13만원 위에서 계속 매집이 들어왔고, 여기 보세요. 20만원대에도 이만큼 들어왔어. 그럼 외국인 평단이 얼마예요? 최소 17만원대. 그래서 옛날에 수급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 평단을 계산해서 외국인 평단 이하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입을 거둔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 통해요. 왜 그렇다? 지금은 여러분, 개인이 하루에 1조 4천억을 사요. 그리고 열흘 동안 14조 원을 샀는데, 여러분 보통 말이죠,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증시 자금 다 합쳐도 1년 동안 개인이 매수하는 수량이 10조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열흘 동안 14조가 나오는 건가? 자, 이전에 화랑장이었던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코스피가 2600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개인이 매수했던 수량이 7조 원대예요. 7조 원대. 그런데 중요한 게 신용 비율이 무려 35%나 차지하기 때문에 몇 조 원씩 살 때마다 이 신용 잔고도 같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신용 잔고가 21조가 넘었는데, 오늘도 제가 HTS를 접속하니까 이렇게 공지사항이 떴더군요. 증권사에서 지금 신용 매매를 현재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키움이라던가 유안타 뭐 이런 메이저급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는 반면에 NH를 비롯한 약간 마이너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볼 때 외국인 기관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을 보세요. 개인이 더 많이 샀어.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개인이 기타 법인 던진 거 그냥 다
받아버리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개인이 빠바바바방 던지면서 외국인이 산 거보다 더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매수 주체가 개인인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면은 자기가 던지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로스컷이 나가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 매매는 어떤 종목에서 언제 나가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틀 전에 올린 영상 한국 증시 반대 매매주의보,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나 손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도 같이 나가죠. 보시면은 신풍제약, 얘네들 평단가가 얼마입니까? 최소 16만원 이상인데 지금 10만원 미만에서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도대체 왜 발생되는 건가? 당연히 MSCI 지수가 내릴 경우에는 외국인도 차익 실현을 하고, 또 MSCI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사긴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포트폴리오 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하기 싫을 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 주식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금 연기금이 몇 일째 사고 있어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처음에 35만 1,000원 찍고 난 다음부터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밑에서 놀고 있죠. 백신 관련주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이야기가 3000%로 빠져버렸네요. 자, 그래서 제일약품을 비롯한 파미셀, 엔투텍, AB프로바이오 이런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 좋은 뉴스 덕분에 주가가 계속 횡보 내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화이자 역시 지금 큰일 난 상황이죠. 모더나는 그냥 알레르기성 부작용인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에서 사망자가 4명이 추가돼서 33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저는 저 뉴스를 보고 당연히 화이자의 주가가 내렸겠구나 하고 화이자의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어랍쇼? 오히려 0.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원래 이 노르웨이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사망자가 45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화이자하고 연관성이 없다라는 뉴스 덕분에 화이자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환자가 108명이었는데 독감 백신과는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자가 1000만 명 이상이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접종자가 4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감 백신과 다르게 이분들의 특징은 모두 고령자이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라던가 혹은 구토 요런 조그만한 증상, 부작용만 발생이 돼도 이분들은 백신을 맞고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죠. 아니, 모더나는 집단 알레르기가 나왔다고 해서 3%나 내렸고 화이자는 집단 사망 사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걸 보니까 미국 증시도 지금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왔는데 옐런 의장이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옐런 차기 재무장관은 지금은 지원금을 푸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오히려 지금은 세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저 발언이 그렇게 대단한 발언인가요? 저 발언 하나만 가지고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말이죠, 바이든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에 있습니다. 법인세가 기존에 21%인데 28%까지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부진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어제는 미국의 거대 공룡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7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페이스북 역시 3.87% 상승, 아마존 역시 0.5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환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무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약달러는 추구하지 않을 것,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당연히 강달러 증시로 넘어가겠구나, 그럼 신흥국 증시에 자금이 더 안 들어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걸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강달러가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맡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달러가 오히려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달러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플러스 1%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1100원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달러가 소폭 하락했다고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한국 증시에 유입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을 코스피에서 매도했는데 지금 외국인은 철저한 단타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제 샀던 물량이 약간 남았다고 해도 다음날 또 팔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한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바로 제니 델런 재무장관의 아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조지 에컬러프 이분이 아들이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아닌 남편입니다. 어쩐지 아들이 너무 늙어 보이더군요. 아빠가 조지 에컬러프고 아들은 로버트 에컬러프입니다. 글자를 빨강색으로 쓰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죠.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 제가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살렸네요. 뭐 이름 정도야 틀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전 소개팅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소개팅 나가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렇게 여자분이 천재 씨는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은 뭐 이런 걸 얘기하실 거예요? YG의 블랙핑크 제니가 1시간 만에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을 달성했대요. 참 놀랍지 않나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분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블랙핑크 제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제니는 청순 글래머 남자 셋 여자 셋에 나온 이제니 씨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는 소개팅에 나가거나 혹은 맞선을 보면은 내가 아는 분야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거. 천재 씨는 요즘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말이죠. 아방카 트럼프가 케이크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이런 발언에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서민의 심정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저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참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소개팅의 여자분이 또 아방카 트럼프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도널드 덕, 럼프 형의 딸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저렇게 받았겠죠. 이러면 여자분과 자연스러운 대화도 가능하고 또 여자분이 이 남자 정말 아는 것도 많구나. 생각보다 지적인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죠. 재수없어. 저 새끼는 무슨 소개팅에서 저딴 얘기를 꺼내니? 하면서 여자분이 약속이 생겼다며 집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서양 애들은 정말 놀란 게 이게 불과 몇 년 전 사진이거든요. 럼프 형이 키가 189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소해 보여도 최소 180. 근데 1년 만에 아빠 키를 뛰어넘었어. 그리고 2년 만에 키가 2m가 넘어갔어요. 얘가 그래서 사람들이 농구 선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럼프 형 아들이 NBA 농구를 하겠습니까? 얘는 농구단을 그냥 사서 농구단을 운영하겠죠. 그리고 럼프 형 딸이랑 결혼하는 분도 참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장인어른이 럼프 형이라면은 그거 어떻게 견딜까? 이분은 아방카 트럼프인데 아방카 트럼프의 나이가 39세. 이건 제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 제가 원하는 조건 중 하나인데 일단은 아방카 트럼프는 나이 제한에서 걸려 탈락하셨네요. 아무튼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아들도 참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저렇게 제넷 옐런 의장의 아들 혹은 럼프 형의 아들을 보니까 저도 한 가지 고민이 되더군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은 이름을 뭘로 지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딸을 낳으면은 김지수나 김미수로 지우고 싶습니다. 김지수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 딸 보면서 화이팅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미수로 지으면은 좀 걱정되는 게 우리 딸아이가 다른 애들에게 미수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더군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실 텐데 이렇게 빨간 기둥을 양봉이라고 하고 파란 기둥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이름을 김양봉으로 지은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김연상. 근데 양봉으로 지을 경우에는 또 나중에 학교를 갔는데 또 선생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양봉아, 니네 아버지는 혹시 양봉업자니? 하면서 물어보실까봐 이것도 좀 그렇고, 김연상이라고 지을 경우에는 내 아들이 분명히 연상이랑 결혼하거나 연상의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핫한 종목 중 하나가 기아차였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아침부터서 매수세가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170만 주나 몰려 있었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건 진짜 증시가 버블이 너무 심한 게 애플카라던가 혹은 이 뉴스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띄우지 않습니까? 처음엔 LG라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엔 현대라고 했다가 이번 주는 또 기아차, 이렇게 뉴스를 띄우는데, 어제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작업친 거라고.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짜고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기사를 띄운 거라서 현대차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차가 여러분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갔을 때 매집해놓은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이 없었고 그냥 단독 기사만 내놔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도 미리 준비를 안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탄 매물을 투하하고 싶어도 생각보다 매물이 적어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갭이 뜨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산 게 그거예요. 주가를 이 정도에서 유지해놓고 한 번 더 기사 띄우고 먹으려고. 그런데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LG, 현대 때도 한 번 상황이 나왔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엔 준비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도 보세요. 마이너스 1.16%.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빠진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여기서 한 번 더 점프가 나왔던 거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단독 기사는 거르세요. 진짜 쟤네들은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광고비 갖다가 돈 엄청 벌 수 있다고. 광고가 옛날에는 그냥 1대1로 계약해서 하는 광고가 아니라 구글 애드센스로 하는 광고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사 클릭하고 들어가면 쟤네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땡겨서 벌을 수 있어요. 오늘 기아차 말고 단독, 네이버, 제주은행, 지분인수검투, 금융업계 파장 예고. 말도 안 되는 기사잖아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금융권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제주은행 지분을 사들이기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네이버가 인수 의향을 밝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제주은행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 자세히 보세요. 그럴싸합니다. 네이버는 옛날부터서 은행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로 한적되어 있지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다. 그럴싸한 기사죠. 이런 기사 보면은 에휴 구라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흘러들어야 되는데, 단독 기사는 거의 다 걸러들어야 돼요. 아니 이게 여러분 패턴이 무조건 똑같아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관계자가 누군데? 자 여기 보세요.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가능성을 예의주의하고 있다. 현대차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지만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기사들을 계속 써내는데, 아니 이틀 전에는 LG U+하고 헬로비전이랑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같이 협약을 한다고 하질 않나. 분명히 여러분 어제 제주은행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갔을 때도 기사가 떴습니다. 네이버 제주은행 인수 검토한 적도 없다. 공식 부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 몇 프로 올랐나 보셨나요? 보시면 27.40%. 헬로비전이랑 똑같죠. 분명히 헬로비전 디즈니 검토도 협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지난 고점 바로 전까지 꼬시면서 11.75%까지 올랐다가 내려왔고, 첫 번째 뉴스 나왔을 때는 무려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공매도가 없으니까 저런 기사가 나와도 이게 주체하지 못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저런 거 여러분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여러분 진짜 끝장날 수 있어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되면서 3개월 추가 연장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데, 이건 너무 선거 때문에 연장시켜주려는 게 보이지 않나요? 3개월 뒤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인데 선거만 어떻게 넘기면 다시 공매도 하겠다 뭐 이런 거 같고, 이 영상에서 말한 신라젠과 코롱 티슈진,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개선기간을 주겠다고 하지만 신라젠은 1년 동안 개선
개선기간을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적자 지속인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흑자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선거 끝날 때까지 일부러 개선기간 주고 개선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또 상폐당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이런 종목은 하루 거래량이 은행주기 때문에 만주, 뭐 2만주, 1000주 뭐 그 정도기 때문에 못 팔아요. 이거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이만큼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절대 탈출 못해요. 공매도 부활할 때까지 계속 물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 거래량도 없고 호가창도 한 주, 두 주밖에 없어서 큰 돈으로 했으면 못 던지고, 그리고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31%, 시간의 단일가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32% 손실이에요. 기아차 아침부터 빠지는데 여러분 체결강도 이렇게 적고 내려올 때 막 매도 물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게 뭐다? 자, 어제 영상 잘 보세요. 자, 다음날 금융투자와 투시는 아침에 갭이 뜨면 매도한다. 아침에 여러분 매동이 뜰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9시 30분, 10시 반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세요. 이 매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매동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금융투자가 시작하자마자 10분도 안 됐는데 2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개인만 5천억 원 이상 매수. 이 매수 어디로 갔겠습니까? 기아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는 거 이것만 봐도 압니다. 근데 어제 제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 저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코스피가 3100이 넘으면서 흥분하면서 최소 5천억 원 이상 매수하고 마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보다 우리 동학개미 분들은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5천억 원이 아닌 1조 4,300억이나 매수를 했네요. 이게 여러분 현대차라던가 헬로비전처럼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우상향을 하겠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디즈니 플러스 갖다가 꼬셨던 헬로비전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에서 윗꼬리가 나왔는데 다음날 또 올라가면서 이 볼린저의 매수선을 터치하자마자 위로 올라왔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으니까 기아차도 내려봤자 한 5% 내리고 말겠지 그 정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정반대 19%까지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종가는 플러스 5%,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0% 손실.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전부 다 짜고 친 거예요. 이거는 그 전날부터서 현대모비스, 기아차, 기타 등등의 모든 섹터에 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 놓고서 아침에 갭 띄우고 다 팔아서 현대모비스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 5.94%까지 상승시켜 놓고 종가는 0.87% 하락. 현대차 보세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5% 이상 상승시켜 놓고 오늘 5.93%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0.96% 하락. 그리고 수급 역시 외국인 기관 먹튀.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애들도 오늘 아침에 막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 보시면은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마이너스였고 오늘도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난다?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상승할 경우에는 개인들이 털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갈 때 위에서 한 번 더 찍어 누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셀트리온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 하나가 빵 떠가지고 여기 위에서 갑자기 5%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종가까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모아놨던 물량을 갑자기 폭탄 투하. 왜? 위로 찍어 눌러야지 반대 매매 물량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 매매가 한 번 나온 종목은 두 번째 반대 매매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이런 고점까지 절대로 안 올립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은 여기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 애들이 다시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서 반대 매매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위에 고점을 돌파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여기에서 반대 매매 나갈 수 있는 애들, 아 살았다 다행이다 하고 한숨을 쉴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신용 애들 털리라고 끝까지 눌러버립니다. 댓글 중에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요? 일자별 신용 현황을 보시면 신용이 계속 출하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오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이 계속 쌓이고 있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보세요.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위에서. 그렇지만 내리고 있는 신풍제약 당연히 신용이 떨어지죠. 왜? 여기 반대 매매니까. 여기 있던 애들 너무 많이 빠져서 반대 매매. 셀트리온도 보세요. 여기 신용으로 사신 분들 반대 매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임상 결과 발표 전에 사셨던 분들 위에 보시면은 반대 매매가 이렇게 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 나오고 위로 확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베리베리 덴저런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오늘은 코스피보다 당연히 코스닥이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뉴스도 있었어요. 자, 코스닥에 연기금이 들어온다. 코스닥 투자 확대. 이런 뉴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뉴스 믿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10조를 매수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5조 원 이상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했어요. 연기금 연내 매수 여력 10조 원. 저런 이야기는 매년 나오지만 여러분 연기금은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보다는 다른데 해외 주식이라던가 다른데 투자 확대를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코스닥이 좀 있다고 해도 매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이런 애들이 급등하면서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 오늘 전부 다 갭이 뜨고 상승을 했죠. 물론 종가는 처참하지만요. 자, 만도 같은 경우에 저는 6만원대 이상에서는 더 이상 매매를 안 했는데 89,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다시 또 85,500원까지 올라오더군요. 이 종목을 당연히 매수를 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쪽 섹터를 봤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이 종목은 제가 한 5번 정도 매매한 거를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2만원이 넘어가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계좌를 매번 보여드리지만 머리하고 꼬리에선 안 잡습니다. 자, 만약에 티웨이 홀딩스라는 종목 이게 6,400원에 제가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은 7,000원이 넘게 올라갔어요. 자, 보시면은 7,2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5월 달에 매매를 중단했는데 이 종목은 말이죠. 8월 1일 날 티웨이 항공이 상장을 합니다. 상장 이슈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물론 지금은 1,000원밖에 안 되는 주식이지만.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6,000원이라던가 7,000원 계속 매매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이슈가 터지면은 일단은 7월 달 이전까지는 팔아야죠. 8월 1일이니까 8월 달이 아니죠. 7월 초반. 못해도 언제 팔아야 됩니까? 6월 말 안에는 팔아야 돼요. 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도 나도 똑같은 생각하면서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앞에서 팔아야 됩니다. 6월 달. 근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재수없게 티웨이 항공에서 유상증자를 때려버린 바람에 마이너스 32%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6,000원 딱 넘어가는 순간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까지다 하고 주식을 팔고 어디를 갔습니까? 예, 태국 여행을 갔었죠. 그 당시에 제가 태국에 가서 찍은 영상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는 저는 손을 못 대겠습니다. 새우깡이면 손을 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종목을 들어갔어요. 인지 디스플레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괜찮습니다. 지난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실적 보세요. 2배씩 늘고 있죠. 당기 순이익 34억, 60억, 100억.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PBR, PR 같은 거 다른 애들 막 100배 나오고 200배 나오고 그러죠. 30이면 양호하죠. 시즌 볼래요? 162. 그래서 10월달,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 걸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루즈하죠. 다른 종목 날아가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하다가 어제 3,300원을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보통 여기가 데드 크로스라서 사람들이 잘 매수하는 타점인데 저는 어제 샀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얘가 물려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최소 3,500원은 가겠구나. 이 생각에 약간은 실적 발표를 보면서 갔어요. 만약에 얘가 이쪽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3,000원을 손절로 잡고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 실적 발표 기간까지 많이 남았어도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잡주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2만원대로 빠져도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적중했어요. 자, 보시면은 인지 컨트롤스가 10시 11분인데 하락 전환이 나오죠. 인지 디스플레이는 반면 10% 가까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가 베팅은 인지 디스플레이를 때린 게 아니라 인지 컨트롤을 때렸어야 돼요. 왜 그렇다? 얘는 시작하자마자 갭이 4.72%에서 시작을 했고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시가 갭이 0.90%. 종가 베팅적으로는 인지 컨트롤을 했어야 되지만 저는 쫄보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투매를 맞는 걸 싫어해서 남들이 좀 안 들어가는 종목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매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호가 수정을 4번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좀 있었지만 보통 3분의 거래가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종목이거든요. 평소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쉽게 팔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횡보하는 때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에 매도했고 막 그거를 체결 내역을 보여드리면은, 요즘에는 그냥 기분 탓인진 몰라도 내가 평소에 매도하는 그 금액 앞에다가 누가 물량을 자꾸 쌓아놔가지고 내가 팔려고 하면은 누가 이쪽에다 걸어놓고, 내가 다시 밑으로 호가를 내려놓으면은 누가 앞에다 걸어놓고, 자꾸 약간 좀 저를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매도 금액 내역은 좀 가려놓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고 막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저까지 흥분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을 3,500원까지 봤습니다. 3,500원이면 분명히 5% 이상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인데, 아니 막 오늘 장이 급등하니까 나까지 막 흥분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봤냐면 3,900원까지 봐버렸어요. 3,900원. 근데 이게 VI가 언제냐면은 3,710원이에요. 그래서 3,710원 위에서 바로 빠지는데, 그때 던져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던지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또 올라가면 혹시 종가에 막 치고 올리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지난번 여기서도 8%까지 올랐을 때 이때 던져야지 했는데 못 던지고 결국에는 2% 먹고 나왔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아니 이게 갑자기 누가 30만 주를 던졌어요. 30만 주. 1초 만에 누가 30만 주를 팍 던져가지고 뭐야 소리 지르면서, 저 오늘 3,500원 깨질 때 여기서 던졌어요. 돌아버립니다. 자, 이거 던지니까 갑자기 쭉 올라가길래 차라리 빠진다. 아유 다행이다. 뭐 다행이야. 다시 위로 쭉 올라가길래 제발 종가 그냥 급락 나와라, 투매 나와라 했는데 3,600원 위로 탁 올라가 버리니까 돌겠더군요 진짜. 아니 중간에 분할 매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코스피 종목이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코스닥은 오늘 괜찮았으니까 이거 종가 고가로 한번 가겠구나 막 이런 상상하다가 너무 대응이 늦었어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2 종목이나 올라서 절대 지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흥분해서 그렇게 큰 수익은 못 내는데 그냥 수익 낸 거에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막 흥분하고 있을 때 나는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으니까 저도 잘 컨트롤이 안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짜뉴스에 오르는 종목을 주의하세요. 헬로비전이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시에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해도 차트적으로 계속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보면은 다른 종목도 가짜뉴스가 나왔는데, 가짜뉴스에도 결국 주가는 올라가겠지, 이러한 생각에 그래서 오늘 기아차라던가 혹은 제주은행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짜뉴스가 나오는 종목은 아무리 자리가 좋아 보여도 급등한다고 해도 되도록이면은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그런 종목으로 먹고 마지막 번에 결국 번 돈 다 날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연기금의 코스닥 매수 확대를 기대하지 마세요. 연기금은 매번 매수 여력이 있다라는 기사나 뉴스가 나오지만 실제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재 너무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연기금은 현재 매일 데이 트레이딩 포지션이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이찬호님, 도다미님, 박경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찬호님은 저를 부산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